아마 6번은 1번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증가 6이잖아요. 증가액은 똑같아요. 왜? 한 개에 10. (1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액의 증가는 같아. 근데 봐라. 맨 처음에 하나 팔았을 때 10만 원이지. 자, 이게 두 개째를 팔면 액의 증가가 얼마가 돼요? 그럼 몇 프로 증가죠? 몇 프로 증가예요? 10에서 20 된 거잖아. 몇 프로 증가? 100% 증가. 20에서 30 됐어요. 얼마 증가? 50% 증가잖아. 액은 같아. 증가율은 같지 않아. 100, 그러니까 10분의 10 증가고요. 이건 20분의 10 증가의 경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친구들은 1번을 많이 골라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2번 모든 생산량에서 평균 수입은 시장 가격보다 크대요. 모든 생산량에서 평균 수입은 같죠. 시장 가격이 10만 원인데 평균 수입은 10만 원으로 그냥 같은 거야. 한 개 수입 10만 원, 평균 수입 10만 원. 시장 가격이 그대로 가는 거야. 자, 3번. 생산량이 한 개씩 증가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추가 발생 비용입니다. 자, 지금 한번 봐요. 자, 0.8이면 비용이 얼마였단 얘기야? 10분의 8이었단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8만 원이었지. 두 번째는요. 20분의 14였다는 얘기 아닌가요?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한 개 비용은 8. 두 번째 한 개 비용은 얼마? 6이 되네요. 세 번째 한 개 비용은요. 30분의 21이었으니까요. 얼마가 됩니까? 응? 7. 30분의 21이 되는 거니까 얼마? 7인가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갈 때는요. 40분의 0.7이면 얼마야? 4분의 3인가? 40분의 30이네요. 그러면 얼마란 얘기죠?
2라는 얘기죠. 한계 비용.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형태니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4번 총 수입이 가장 클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여기서 총 수입이 가장 큰 건 생산량 5개일 때예요. 그때 이윤 얼마인가요? 50분의 비용이 45니까 이윤이 5네요. 4개 팔았을 때는 어때요? 40분의 30이니까 이윤이 10이네요. 그러면 4번도 개소리란 얘기죠. 지금 내 말 이해되는 겁니까? 예. 5번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 얼마예요? 각 계산해 보면 처음에는 2, 두 번째는 6인가요? 세 번째는 9인가요? 네 번째가 10. 그러면 이윤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은 4군요. 4. 생산량에서 평균 비용은 75,000원입니다. 네, 맞죠. 평균 비용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또 마찬가지잖아요. 한계 비용, 평균 비용, 총 비용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탈로 자료에 대한 문제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X대 가격. 결국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값이 독점 생산하는 X대 수요. 독점 생산이에요. 가격과 수요량이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 하나를 만들어서 1달러에 팔면 20개가 팔리고 2달러에 팔면 17개가 팔리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X제 한 개 생산에는 YZ 2개가 필요하고요. 현재 YZ는 을에 의해서만 생산되고 0.5달러의 원가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YZ는 1달러를 받는답니다. 을이 답은 그 가격에 원하는 만큼 YZ를 구입하여 X제 생산에 투입한다. 자, 각 X제 생산의 YZ 투입 비용 이외에 다른 비용은 발생 안 한대. 자, 일단 표에서 한 가지를 계산할 수 있죠. 뭔데? 총 수입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죠? 가격이 안 나와 있네. X대 가격. 나와 있죠. X대 가격이 1달러에 20개니까 22개 때는 34, 3개 때는 45, 4개 때는 36, 5개 때는 25예요. 자, 이게 총 수입이에요. 그럼 뭐 빼줘야 돼?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총 비용을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자, 1달러일 때, 그러니까 X제 가격이 1달러일 때 들어가는 비용 얼마예요? 응? 20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yz 몇 개 필요해? 40개. 근데 하나 2달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 마이너스 40으로 적자예요. 밑에다가 써보세요. 표를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해.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해. 자, 두 개째는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17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30. 아, 3번이네. 졸라 어렵네. 34달러가 필요한가요? 자, 3개째를 만들 때는 3개 3달러짜리 3달러에 팔 때는 얼마? 15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30. 자, 4달러에 팔 때는 9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 18. 5개째는 5달러일 때는 5개를 만들어야 돼요. 얼마? 10달러. 이중 극대화점은 어디? 몇 개? 4개 아니야? 내가 안 써놨는데 4개. 여러분 표 하나 아래쪽으로 더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총 비용, 총 수익. 자, 1번 가대 X제 판매 수익은 수입입니다. 5달러일 때 최대가 된다. 아니잖아요. 언제 최대가 됩니까? 3달러일 때 45가 되는데 수입. 자, 2번 가대 이윤을 3달러로 측정할 때 가장 크다. 아까 4달러일 때 제일 크죠. 3번 YZ 가격이 2달러로 인상되면 가격 이윤은 13달러 하락한다. 자, 이제 다시 한 칸을 만들어보자. YZ 가격이 2달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1일 때 40. 아, 맞죠? 아니다. 4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20개를 만들려는데 2개씩 필요하고요. 2달러씩 하면 80이네요. 17개를 만들려는데 2개 필요하고 2달러면 68이 됩니까? 예. 3달러에 팔 때 15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는 60이 됩니까? 2개 필요하고 2달러니까요. 그 다음에 9개를 만들려면 36이 필요한가요? 그 다음에 5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20이 됩니까? 네, 그러면요. 어느 것이 이윤 극대화점이에요? 응? 어느 것이 이윤 극대화점이에요? 몇 개 만들었을 때? 예? 5개. 응? 몇 달러에 몇 개 만들었을 때? 달러. 아, 평균 빼보면 되잖아. 애초에 총 수익은 계산해 왔을 테니까. 5달러가 최대 수익이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 가격 이윤 아까 4달러일 때 얼마였더라? 아까? 8달러, 7? 13달러, 13달러. 아니, 난 계산 지금 안 하고 이거만 불러드린 거예요. 얼마였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네. 아까 그냥 1달러일 때 YZ가 18? 그럼 지금 2달러로 YZ까지 바꿨을 때는 얼마? 5? 그럼 얼마 차이? 13달러 차이. 좋다. 그냥 그것만 잘해서 잘 시뮬레이션 돌리면 돼. 어려운 문제 아니야. 자, 그 다음에 4번. YZ 가격이 2달러로 인상되면 은의 이윤은 2배가 된다. 2배 되겠니 안 되겠니? 자, 은은 0.5달러에 만들어서 1달러에 팔았었거든. 이제 0.5달러에 만들어서 2달러에 팔면 어떻게 했어? 이윤이. 3배. 응? 어떻게 되겠어? 응? 몇 배가 돼? 아까 이것도 계산해야지. 자, 0.5달러에 몇 개 만들어 팔았을 때야? 아까 기준 1달러일 때 몇 개 만들어 팔아야 돼? 그럼 몇 개요? 아까 1달러일 때 몇 개 만들어 팔아? 18개. 뭔 소리야? 우리 이해됐어요? X가 팔려야 Y도 팝니까? 자, X가 이윤 국대가 때문에 생산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Y를 그만큼만 분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달러일 때, Y가 1달러일 때, 자, X 몇 개를 만들었어야 되지? 9개요. 그럼 Y는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18개 필요했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18개를 생산을 했는데, 아까, 그러니까 1달러일 때, YJ 1달러일 때, 18개를 생산했고, 이때 이윤은 얼마가 남는 겁니까? 0.5씩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달러가 이익이었다고. understand? 자, 이제는 어떻게 해서요? 몇 개를 만들면 되죠, X를? 2달러일 때 X 몇 개 만들어야 이윤이 국대가 돼? 답은 5개네. 그러면 Y제가 몇 개 필요한 거야? 10개 필요한 거잖아, 10개.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 2달러에 팔았잖아요. 하나당 이윤이 얼마 남는 거야? 1.5달러 남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 15? understand?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2배가 되냐? 2배가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 5번. 만약 가비윤과 동일한 비용으로 Y제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X제 생산량은 17개가 될 것이다. 자, 어떻게 써요? 어차피 Y제는 X제를 생산하는 데밖에 쓰지 않아요. 그러면요. 동일 비용으로 Y제를 생산할 수 있다면 X제 생산량은 17개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가비 동일한 비용으로 Y제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때는 비용 계산이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해볼까요? 자, 0.5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비용이 0.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1달러 살 필요가 없잖아. 그럼 자, 이때 비용 다시 계산해볼게. 자, X제 1달러일 때 비용 얼마 들어가요? 10달러 되잖아요. 아니다. 20달러 되잖아요. 왜 20달러야? 응? 자, X제 20개 만들려고 해. Y제 몇 개 필요해?
40개. 근데 0.5달러에 만들 수 있다면 얼마 들어가는 꼴이야? 20달러. 뭘 우리 이해해서 같은 방식으로 자 xj 2달러일 때 17개 만들려면 yj는 이렇게 필요해? 34개. 근데 0.5에 생산할 수 있어. 그럼 얼마만 비용이 들어가? 17달러. 그래서 또 한 칸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런 건 말씀드렸습니다. 디테일한 상수, 사칙은 여러분이 하시고 제가 뭐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뒤에서 다 있는데. 요령은 이해했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대어점이 다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 지금 답이 3번은 이미 나왔으니까 이건 계산을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뒤에 해설을 보고 이거 몇 개가 이 육대어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니? 15개랍니다. 이걸로 봐서 3달러 이때가 26개월이라는 거예요. 장난 아니네 문제가. 일단 기본은 일단 이렇게 시키니까 14 문제는 x 하나당 y는 2배니까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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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러니까 140 130 120 120은 마이너스 20 15 10은 10 4달러가 답이네요. 근데 만약에 2달러로 인상이 되면 2배씩 가야지. 마이너스 80, 64, 60, 36, 21 빼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5, 그냥 5 정도가 5달러일 때가 되겠네. 18에서 5를 빼면 14, 3번. 그럼 X제곱 판매 수입이 5달러가 아니라 판매 수입은 1번은 4달러. 틀렸고 값의 이유는 3달러가 아니라 1번도 4달러. 판매 수입은 3달러가 맞지. 판매 수입은 3달러일 때 시간 2번은 4달러일 때 판매 수입 18 그때 3번은 있고 4번 4번이 문제인데 2달러로 인상이 되면 1달러 이상 18개 18개고 하나당 비용이 0.5 1에서 0.5면 1.5가 으르니까 수요가 18개 그 9개니까 18개 달러. 반대로 얘는 2달러에서 비용이 0.5니까 1.5달러에서 대신에 얘는 5개니까 2배로 곱하면 10 곱하면 15달러. 9달러에서 15달러 곱하기가 안 되고를 4번이 틀렸다. 그걸로 15달러. 다섯 번째는 20, 34, 45, 36,
시간대 비용이 같다. 40기 40기가 비용이 0.5니까 17, 10, 18, 20 9 오늘 복수 시간 좀 걸릴 뿐이야. 자, 법의 수마다 이거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이 부분은 조금 합리적 선택이라는 쪽으로 지금 문제들이 좀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 대비로는 이거 외에도 좀 내신 문제집 같은 거 한번 좀 따로 구입해서 풀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제가 나중에 이 강의 일단 수능 중심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내신 뭐 조금 쉬운 옛날 수능 문제들을 피드백에다가 타입을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중심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시험 다가올 때 디테일하게 볼 것 같으면 그 부분 일상적으로 시장은 이런 의미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나온 의미입니다. 뭐죠? 어떤 그 경기가 시장 실패의 보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가볍게 한번 더 보고 진행합시다. 자, 이제 정부의 역할과 의사결정부터 배웠죠, 지난 시간에. 일단 정부가 하는 일 크게 봐서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개입하더라. 시장 실패의 보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 경제 안정을 위해 개입하더라. 호경기에는 긴축으로, 불경기에는 확장을 가지고서 뭔가 경제의 안정을 꾀하더라. 그다음에 세 번째,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노력하더라. 지난 시간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자, 일단 경제 안정과 관련된 어떤 경제 안정화 정책이나 혹은 시장 실패와 관련된 보완의 구체적 내용들은 전부 뒷단원에 나와요. 자, 그때 보면 되고 여기서는 공정 분배를 위한 정부의 역할. 자, 조세를 배웠죠. 몇 쪽입니까? 이게 40쪽이었습니다. 근데 조세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 사람에게 붙이는 세금 직접세, 물건에 붙이는 세금 간접세. 대개 직접세는 누진 방식으로, 간접세는 비례 방식으로 부과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림이 나오면 세로축이 세액인지 세율인지를 잘 구분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일단 직접세, 누진세 특징은 어때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고 조세 저항이 크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고 라는 특징이 나타나죠. 여기에 이제 소득세, 계산세, 상속세, 취득 등록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취득 등록세를 구역할 것. 자, 그다음에 간접세는 비례 방식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고,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게 어떻게 되면 조세의 전가가 나타난다고 표현된다 그랬죠. 또 조세 저항이 없어서 세금을 내리는 자본도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세부 부담의 역진성, 누진세에 비하면 훨씬 더 역진적 성격이 있어 중국역자를 키우는 세금이다라고 했죠. 또 소비 억제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접세 부과 효과를 그림으로 일단 그려본다면 가격 그리고 양일 때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나타난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보지만 일단 외워둘 것으로 정보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두 개의 특징들을 밑에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게 무슨 셈입니까? 세율이죠. 이런 경우는 비례세. 그다음에 세율이 점점 올라가더라. 이거 뭡니까? 누진세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오른쪽 아래로 세율이 내려오는 세금이 있을 수 있죠. 역진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로축을 주목하라 그랬고, 이번에는 세액 어때요? 누진세는 위로 꼬부라지더라. 그다음에 비례세는 직선이더라. 그 다음에 역진세는 아래로 꼬부라지더라 라는 그림들을 지으시면 되죠. 특히 이거에 좀 주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아주 특별한 세금이 하나 있다 그랬지. 간접세지만 누진 방식으로 부과되는 이른바 사치세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개별소비세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개별소비세에 부과는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어때요? 예, 결국 물품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개별소비세는 간접세임의 누진세라는 거죠. 이거를 인하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을 배웠죠. 자, 재정 먼저 뭐가 있어요? 들어오는 돈 세입, 나가는 돈 세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돈은 조세가 대부분이죠. 조세 외 수입은 뭐 수수료, 임직대 이런 것들인데 큰 액수가 아니고, 조세는 다시 국세와 지방세로 갈라집니다. 국세는 다시 목적을 가진 목적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게 있고, 거두면 아무 용도에나 쓸 수 있는 일반세가 있다. 그것이 바로 관세와 내국세고, 내국세는 다시 아까 앞에서 봤던 직접 간접세로 갈라진다 그랬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직접 간접세의 구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서는 뭐 배웠습니까? 어떤 용도에 쓰느냐에 따라 기능별 분류를 했죠. 일반 행정비, 행정부 공무원들 월급 주고 그런 거, 방위비, 전투기 사고 그런 거,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이 두 개가 구분이 문제라 그랬죠. 경제개발비는 뭐 사회 간접자본 건설비용, 사회개발비는 뭐 복지 같은 데 쓰이는 돈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교육비가 있고 지방재정교부금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의 뜻은 뭐예요? 국세를 거둔 대통령,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거둔 지방정부에게 건네주는 돈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지방재정교부금 규모가 커진다는 건 지방재정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됐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 문제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44쪽에서 맨 위에 있는 조세 분류 정도, 이거는 어떻게 내신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수능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봐주세요. 내신 때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 왜냐면 이게 별 의미는 없는데 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요. 다음 중 목적세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목적세인 것은 하는 식으로 문제를 내면 그냥 한 문제 달랑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비례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안 풀었거든. 한 문제 정도를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어디로 갑니까? 100. 100. 예. 204쪽에 1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4쪽에 17번. 나머지들은 이제 우리 앞에 풀었던 문제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다 풀어드리지는 않을 건데 지금 고난도로 분류된 17번 정도는 풀어줘야 돼요. 오른쪽에 19번 풀었나 확인하시고. 했습니까? 자, 17번 한번 보죠. 최종 수익 변동과 최종 신축 변동. 감사. 수익을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되지. Q 15인치. 이봐. 표는 각국의 전년 대비 재정 수입 변동액과 재정 지출 변동액이에요. 수입과 지출, 들어온 돈, 쓴 돈. 재정이니까 국가가 거둔 돈, 국가가 쓴 돈의 기준이겠죠. 각국 정부는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의 규모를 결정하여 집행한다. 재정 수지는 17년에 적자, 18년에는 흑자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7년에는 뭐라고? 적자라고 했습니다. 재정 수지가. 그 얘기는 뭐죠? 수입이 마이너스 50 줄었고 전년에 비해서 재정 지출은 역시 마이너스 60으로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야. 이해했습니까? 적자입니다. 적자. 쓴 돈이 더 많다는 얘기죠. 자, 2018년에는 흑자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2017년과 2018년만 한번 떼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2018년.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건 2018년이 흑자라는 겁니다. 근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건 플러스 30이 됐고, 요거는 마이너스 20이 되었는데 흑자라는 거거든요. 전년도가 얼마인지는 물론 모르고요. 자, 그럼 범위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때를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를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플러스 30이 됐다는 건 이게 얼마가 됐다는 얘기죠? 130이에요. 이건 지금 가정입니다. 100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130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게 130이면 흑자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결과는 뭐죠? 적어도 130 미만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얼마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150보다는 작아야 되죠. 왜냐면 150에서 마이너스 20 되면 딱 130이 되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150보다는 작아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때가 또 뭐라고요? 이때가 뭐라고? 뭐라 그랬어? 흑자라 그랬어? 적자라 그랬어? 이게 적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보다는 커야 되겠지? 100보다는 커야 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가정의 숫자로. 일단 이걸 가지고 2017, 2018년에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2번부터 볼까요? 일단 1번 선지는 일단 패스. 2번부터 가볼게요. 17년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0억 원보다 작다. 그럴까요? 자, 어떨까요? 적자가 제일 큰 건 이 경우네요. 근데 적자가 50억이 돼요, 안 돼요? 50억이 채 되지 않는 숫자가 나오는 거지. 2번이 그대로 정답이겠다. 거기 작은 글씨로 준, 위에 가로에 준 2017년 적자, 2018년 흑자에서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한 방에 나오네요. 나머지도 볼게요. 2016년 빼고, 자, 4번. 재정 수입 규모는 2018년에 가장 크다라고 했거든. 실제로 그럴까? 자, 따져볼게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따져봐야 되겠네. 자, 2016년이고, 어떤 숫자에서 얼마가 빠졌습니까? 20. 이 숫자에서 또 얼마가 빠졌어요? 50. 자, 거기다가 30이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30이 된 건 아직 어느 수준에도 못 간 거지. 2016년 수준까지도 도달하지 못한 거잖아요. 뭔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와 있는 연도로는 2016년이 뭐가? 재정 수입 규모가 더 크죠. 뭔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와 있는 연도로는 2016년이 20. 여기서부터 따져봐야 되겠네. 자, 2016년이고 어떤 숫자에서 얼마가 빠졌습니까? 20. 이 숫자에서 또 얼마가 빠졌어요? 50. 자, 거기다가 30이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30이 된 건 아직 어느 수준에도 못 간 거지. 2016년 수준까지도 도달하지 못한 거잖아요. 뭔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와 있는 연도로는 2016년이 뭐가? 재정 수입 규모가 더 크죠. 자, 5번. 2018년의 재정 수지는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자, 재정 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그랬죠? 이거는 흑자라 그랬어? 적자라 그랬어? 흑자라 그랬잖아요. 흑자 재정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로 이해가 되는지 볼게요. 자, 재정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뭐지? 걷어들이는 돈. 하는 얘기는 정부가 걷어들이는 돈이 더 크다는 얘기죠. 예,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재정에 가까워. 16년에 비해 17. 자, 다시 하게. 자, 그럼 거기 이제 오늘은 어디서부터? 아니, 일단 그 부분 보자. 그 앞에가 시장원이 경제에서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똑같은 단원. 근데 지금 오늘 쭉. 자, 그럼 이제 48쪽 갈게요. 시장 나옵니다. 시장. 자, 먼저 시장의 의미가 있는데 시장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고 거기 지금 딱 하나만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시장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좁게 시장은 무슨 뜻? 물건을 거래하는 장소의 뜻이에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시장은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나오는 의미입니다. 뭐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스템, 메커니즘. 이걸 원리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장 넓은 뜻이에요. 시장 경제를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는 뜻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이제 이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죠. 자,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로 쓸 겁니다. 시장 가격의 기능 나오는데 제목을 볼 필요만 있습니다. 용식도 없어요. 자, 시장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신호등 시그널 역할을 합니다. 비싸다는 건 자, 소비자에게 무슨 뜻을 보여주는 걸까요? 비싸니까 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서 라는 의미예요. 공급자에게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걸까요? 원가 대비 가격이 많이 비싸니까 너 생산량을 늘려서 공급해도 너한테 이익을 많이 남을 거야 라는 시그널이에요. 가격이 낮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이 싸니까 많이 사서 써도 돼 라는 시그널이 맞네요. 공급자는 가격이 싸서 이익이 많이 안 남으니까 생산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 라는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가격입니다. 이게 거래량이라고 치면 가격은 무슨 시그널이냐면 공급자에게는 이렇게 해 라는 일종의 시그널이에요. 가격이 올랐지? 원가가 똑같아. 그럼 어때?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생산량을 늘려라는 시그널이죠. 소비자, 수요자들에게는 어떤 시그널인 거죠? 자, 가격이 내려가면 너 많이 사서 써도 돼 라는 시그널인 거죠. 결국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두 개의 시그널과 의도가 맞아떨어지는 데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첫 번째 시장 가격의 기능은 그거고 두 번째는 자본 배분 기능을 합니다. 자, 대외 경제에서는 중앙정부가 모든 걸 알아서 나눠주고 그렇게 자본 배분하지만 시장 경제에서는 뭐에 따라? 바로 지금 가격에 따라서 자본이 배분되는 거지.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장 가격을 통해서 시장 경제에서는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2번, 3번은 거의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자, 자원이 무조건 무료이거나 싸면 좋겠니? 꼭 그렇지 않아. 네, 그걸 보겠습니다. 49쪽의 필수대로. 자, 주차장의 유료화가 나옵니다. 공공구청은 그동안 무료로 개방하던 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다 보니 인근 주민과 상인 등 이동과 무관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무분별하게 주차를 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은 임대 쓰지 못했단 말이에요. 유료화로 인해 반드시 구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편리를 가져다 주게 되었고 민원인들의 방문 시간도 크게 줄어들었대요. 결국 무료를 뭘로 바꾸면서 유료로 바꾸면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료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게 쓰게 된다는 얘기지. 생각을 한번 해봐. 경화임금이 무료라고 해보죠. 경화임금이 어떻게 되지? 그냥 잡담도 다 전화로 하고 뭐 토크할 것도 다 전화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정말 꼭 긴급한 상황에 꼭 전화를 써야 되는 사람들은 먹통이 돼버리는 캐스터가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건 가격 비교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지 누구라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이게 방금 내가 얘기한 거 투웨이 케이스 때문에 투웨이는 인구가 적은데 수요가 존나 많아. 그래서 어떻게 될까? 세금을 걷겠니? 아니면 정부가 국민들이 돈을 주겠니? 투자예요. 그죠? 돈을 주기도 하고 방금 전에 전화요금을 무료로 하기도 하고 하는 각각의 혜택을 주는 거야. 근데 방금 마치 전화를 무료로 했지. 이런 꼭 필요한 전화들이 불법이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무료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자, 또 시장 가격 비교에 의해서 거래 비용이 절감됩니다. 자, 우리가 가격이 안 쓰이는 재래시장가가 어때요?
가격이 안 써 있는 제시장가면 할머니 이타 3,000원에 타세요. 그러면 4,000원 줘. 3,000원에 타시라니까 4,000원 달라니까 그럼 3,200원. 그럼 3,800원. 이제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정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지? 손해도 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것도 안 써도 저는 받는 것 같은 데가 생기는데 할머니가 타 한 단 4,000원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살지 말지는 결정은 되는 거죠. 이것은 거래 비용이나 시간을 잡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가격 때문이죠. 됐고요. 자, 그럼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정작 의미가 있는 건 50쪽 시장의 부분입니다. 자, 거래되는 대상에 따라서 시장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맨 앞에 단면에서 이미 배웠던 거예요. 이게 거래되는 시장. 뭐가 거래되지? 자본, 노동, 토지. 이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에요. 그럼 이거 완성된 재화와 용역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얘기하겠지. 이건 우리가 이미 배운 거예요. 됐고, 그 밑에 게 이제부터는 의미가 있죠. 경쟁의 형태와 시장 구조에 따라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공급자의 숫자에 따라 물려요. 공급자 숫자. 공급자의 숫자에 따라서 경쟁의 양상이 달라지겠죠. 자, 공급자가 하나인 시장이 있어. 이런 시장은 뭐라고 해요? 공급자 하나 들어봤을 때는 독점 시장이라고 해요. 독점. 자, 독점 시장의 특징은 뭘까요?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할까? 아니면 주어진 가격을 받아들일까? 당연히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절대 갑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우위대권이죠. 그래서 독점은 시장 중에 가장 나쁜 시장으로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자, 공급자 숫자가 비교적 소수인 시장을 우리 뭐라 그래? 과점이라고 하고요. 일단 지켜주세요. 공급자가 약간 다수인 시장을 그렇죠. 이거를 독점적 경제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공급자가 조낸 다수인 시장은 안전 경제. 요새도 조낸이란 말 쓰나? 엄청 많은 시장을 우리가 뭐라 그래? 네, 완전 경제의 시장이라고 해요. 조낸은 빼자. 요새 이런 말안 씁니다. 쓰지 않습니다. 이게 좀 쉬어버린 거예요.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을 제외하고는 이 나머지 시장 세 개를 묶어서 뭐라 그래?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고 묶어두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이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보장되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 세 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부 다 어때? 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보장되지 않는 시장들인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누구에게 유리한? 공급자에게 유리한.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누구에게 유리한? 소비자에게 유리한 시장이 되는 겁니다. 각 시장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일단 한번 독점을 볼게요. 독점. 자, 독점이 일단 경쟁시장. 이런 경쟁시장보다 훨씬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안 좋은 건데 독점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 독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쟁을 통해 가지고 공급자가 하나만 살아남는 것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안 좋아요. 자, 자연 독점이 되면 생산량을 늘릴까 줄일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맘대로인데 기업의 목적은 뭐에 있어? 이윤 추구에 있잖아. 그럼 이윤 추구는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늘어야 많이 이윤이 나겠어? 생산량을 줄여야 되겠어. 생산량을 줄이고 비싸게 받는 게 일반적으로 이윤이 나는. 그러니까 자연 독점이 되면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적고 가격은 비싸지는 거죠. 근데 이건 안 좋은 건데 독점이라도 좀 좋은 독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지금 소개하는 건 주가 독점입니다. 주가 독점. 왜 주가가 독점을 했지? 이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 때문에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라면 어때요? 생산량 많고 가격 싸겠냐? 아니면 생산량 역시 적고 가격이 비싸겠냐? 적고 비싸요. 여러분 역사를 배우다 보면 소금이나 철 같은 걸 국가가 전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전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뭐 하겠다는 거지? 경제 재정 수입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가격이 쌀 리가 없어요.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인삼이나 담배가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이런 것도 다 경쟁인데 국가가 인삼, 담배 이거를 혼자 생산해서 혼자 팔아먹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부의 수입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 이거는 그닥 좋은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쓸 요거는 국가 독점인데 좋은 거예요. 재정 수입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목적이 뭐냐면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독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싸게 그리고 생산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후진국일수록 국가가 가장 경제력이 커요. 선진국이 되면 안 그래요. 선진국이 되면 민간 기업들의 경제 사이즈가 정부 재정 수입보다 더 많을 때가 많아요. 미국의 애플, 우리나라의 스미소 사이즈가 한국 정부의 전체 어떤 쓸 수 있는 돈의 규모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뭐가 커? 국가가 제일 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규모로 공장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거라고. 우리나라 국가가 생산해서 싸게 공급하는 거 하나 있어. 내년 여름마다 문제되는 거, 에어컨 많이 쓰다 문제되고, 깎아주니 많이 내년 여름 문제되고. 한국 전력은 그렇게 해서 처리돼요. 또 있어요. 어떤 게 그럴까요? 상하수. 국가가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싸게 그리고 생산량 많이 이런. 미국 같은 사회는 이거 전부 다 민간 기업에게 맡겨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요. 또 여러분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외딴섬에 전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갑니다. 거기 발전기 있습니다. 기름 부어가지고 기름으로 전력을 만드는. 근데 우리나라는 섬 낙고에 주민 몇 명 없어도 그냥 전기가 들어가요. 왜? 이윤 획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독점이라도 나쁘지 않은 독점이다. 이제 이것들은 어디 기술되어 있냐면 52쪽에 2번에 소개를 해놓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실 때가 있으면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학적으로 독점을 했을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현실적으로 자연 독점의 예를 찾기 좀 쉽지가 않아요. 자연 독점 뭐가 있니? 우리나라 공급기업의 하나뿐이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없죠. 그럼 독점에 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윈도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플을 거의 안 씁니다. 맥북은 잘 안 씁니다. 맥북도 잘 안 쓰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쓰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윈도우가 거의 독점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는 기업 관리도 가능하고 비싸게 팔려고 애를 쓰고 그랬죠. 자, 뭐 하면 이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시장 시대잖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가격 시장을 한번 볼까요? 가격 시장의 특징 하나만 꼽아봐라. 그럼 터치나와 이렇게 있어요. 뭘까요? 담합이에요. 담합. 경쟁자들끼리 가급적인 경쟁을 피하고 짜서 소비자를 엿먹이려는 양상이 나타나요. 이걸 담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쟁을 하긴 하죠. 자, 뭐는 근데 안 하려고 하겠죠. 어떤 경쟁을 안 하려고 할까? 경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가격 경쟁입니다. 남보다 싸게 파는 게 일단 내가 많이 팔 수 있는 기름기 아니겠어요? 그거 외에도 품질 경쟁, 그거 외에도 디자인 경쟁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여기서는 피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렇죠. 가격 경쟁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가격 경쟁을 하게 됩니다. 담합이라는 게 짜는 거라 그랬지. 또 못 짜는 건 가격이 짜는 거야. 이 정도의 성능과 이 정도 크기는 우리 이 정도 갖도록 하자라고 짜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시장들이 다 뭐냐? 다 과점 시장이에요. 핸드폰, 자, 통신 시장 한번 볼까요? 뭐가 있어요? 또 어디? 또
이거 세계 이렇게 높잖아요. 이분들이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점 시장은 초창기에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초창기에는 가격 경쟁인데 시간에 싸워요. 치열하게. 그래서 여기서 도태돼버리면 다시는 못 일어나고 처음에는 가격 경쟁도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얘네들도 엄청 싸게 요금도 책정하고 단말기 보조금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러다가 이 시장이 안정됐잖아요. 얘네들의 점유율이 대략 한 50%에서 60%. 얘네들의 점유율이 20에서 한 25%. 얘네들의 점유율이 한 뭐 30% 되면 이거 더 가정해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면 이제 안정돼 버리잖아. 그러면 얘가 요금 선도업체가 되는 거야. 얘가 요금을 자 5G 이런 정도만 얼마 내면 얘네들은 쓱쓱 따라가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담합을 막기 위해서 담합은 불법이거든. 막기 위해 애를 써도 이렇게 저절로 담합 비슷한 결과로 형성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돼요. 비가격 경쟁. 자, 가격으로는 안 싸우게 된다는 거 나중에 가면 물론 초창기의 모습은 아니지만 나중에 가면 가격 갖고는 싸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볼까요? 마점. 일단 목적부터 한번 볼게요. 기업에서 하나, 가격 지배력, 가격 결정자고 상품은 하나죠. 진입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독점으로 남아있는 아니 진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독점으로 남는 겁니다. 그 이유가 특허일 수도 있고 혹은 규모의 경제에 따라 사이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죠. 기술일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독점이 유지가 돼요. 자, 광고 하겠냐 안 하겠냐 독점 기업. 광고 할까? 광고 할 필요 없고 광고 잘 안 해. 가끔씩 광고를 하더라도 마치 여러분이 보기에 뭐처럼 느껴져? 공익 광고처럼 느껴지는 광고예요. 한국전력 광고 본 적 있어? 거의 없어. 가끔씩 근데 광고를 해. 광고하는데 무슨 광고를 해? 우리 기업 사회에 이렇게 공헌하고 있거든요 라고 광고하지 우리 전력 좀 사주실래요? 라고 광고 안 해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홍보적 광고라고 써있는 거죠. 한국경제 얘는 철도 전력 상수인데 이건 전부 다 주가 독점이 얘들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여기서 말하고 싶은 독점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자, 과점 기업의 수 적고 단지배가 크고 상품의 동질성은 동질적이에요. 아까 봤지만 똑같은 핸드폰 유동공실 서비스잖아요. 같은 제품도 뭐 조금 차이가 있을지언정 품질은 그리고 기능은 되게 다 비슷하잖아요. LG, 별색 뭐 이런 자들. 자, 그다음에 진입의 자유는 다소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과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주요 경쟁사 여기에는 있죠. 치열한 비가격 경쟁. 경쟁을 하는데 가격은 잘 안 건드려. 가격을 건드리면 소송이 소비자는 좋아지고. 자, 시장에서 기업 행동은 담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가장 많은 시장이 과점 시장이에요. 광고가 가장 많은 시장. 자, 어때? 이동통신 광고 엄청 나오잖아. 맞지? 또 가전제품 광고 엄청 나오잖아. 다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비싼 모델을 쓰는 거예요. 왜지? 제품의 차이 별로 없거든. 가격 차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가 승부를 가겠어요? 이미지가 승부를 가는 거야. 내가 평소에 한지민이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한지민이 삼성 가전 제품 광고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동조화가 돼가지고 그 제품을 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점 시장에 있어서 연예인들이 광고 개런티가 굉장히 비쌉니다. 자, 이죠?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적 경쟁입니다. 이거 세 번째. 자, 이건 이제 뭐냐면 독점적 경쟁은 어떤 것을 느끼는 거 아니면 이것도 일단 동그란 상품의 차별화를 느끼는 거예요. 남들하고 좀 달라 보이게끔 만들어서 팔아먹는다는 거죠. 자, 이 주변의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동네 슈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처에 있는 당구장 뭐 이런 것들입니다. 미용실 근처에 있는 서로 어때요? 지역이 근처에 애들 공부하시는데 그니까. 근데 여기는 잘 안 쓰고요. 예, 네. 이쪽에. 네. 아, 예, 네. 있으니까 다 경쟁 관계지.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뭘로만 경쟁할까? 가격으로만 경쟁할까? 아니에요. 자, 이 당장을 갔더니 예쁜 아가씨가 음료수를 따라주더라. 그럼 그게 경쟁이 되는 거예요. A라는 당장을 갔더니 아가씨가 B라는 당장을 갔더니 아, 저 씨가 음료수를 따라줘? 그럼 벌써 나도 잘 먹을 거겠니? 아,
저시 아 가시가 들어갔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 똑같은 제품인데 제품은 거의 똑같은 제품인데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게로 오도록 만드는 거야. 이거는 이제 뭐 소식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뭐 싸게 잘해주는 집도 있고 좀 비싼데 또 나하고 좀 안 맞는 집도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동네 슈퍼도 갔더니 어때요? 가격도 경쟁을 하겠지만 이 슈퍼에 가면 어때요? 또 아 가시가 팔아요. 이 슈퍼를 갔더니 할아버지가 팔아요. 그럼 또 어때요? 똑같은 제품의 물건이 있다면 어디 갔어? 아 가시가 파는 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도 어때요? 똑같이 냉면을 팔아요. 자 근데 한 음식점 뭘 팔아? 전통적인 그냥 약간 회색빛 찍는 냉면. 그럼 다른 가게는 어떻게 해서 차려를 할 걸까? 뭐 약혼냉면, 혹은 칡냉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다르게 보여서 조금 더 가격이 비싸게 만들어야겠죠. 주유소도 그래요. 주유소. 여러분 양호기름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정유회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지나다니는 가방 많이 보셨습니까? 기름을 정제해서 만드는 회사. 뭐 있어요? SK. SK, SK, 그 다음에 또 GS, 또 현대, 그 다음에 SOE 이런 정도가 있어요. 이건 과정이야. 근데 우리 동네 주유소들은 과정이 아니라 목적격 경쟁 시장이에요. 자, 내가 비싼 거리에 주유소가 A, B, C가 있는데 여기 가면 누가 기름을 넣어줄까요? 여기 가면 정우성이 기름을 넣어줘요. 자, 여기 가면 누가 기름을 넣어줄까요? 여기 가면 송혜교가 기름을 넣어줘요. 여기 가면 누가 기름을 넣어줄까요? 멸치 선생님이 넣어줘요. 대신 여기는 좀 비싸고 여기 싸겠죠. 너 같은 거 어디 가서 기름 넣어? C? 안 되면? 아, 정우성 바꿔 볼까요? 좀 나이가 먹었으면 정우성 맛있겠네. 그러면 자, BTS는 누가 여기서 기름 넣어줘요. 어디 보겠어요? 그래도 C 굉장히 실용적인 소리 하시는 분이 이게 목적격 경쟁 시장. 또 어떤 거 이게 폭발이야 이런 식. 이런 식입니다. 자, 바로 이게 목적격 경쟁이에요. 즉 남달라 보이게끔 만들어서 나름 이 단골을 확보하는 거죠. 남달라 보이게 만들어서 단골을 확보하는. 자, 새로 볼게 목적격 경쟁 기업에서 많이 있어요. 가격 지배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 이게 되면 될수록 가격 지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만약에 BTS 그러면 아미 멤버들은 전부 다 어디서 되니? 비싸도 A 가서 놀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선수의 차별화는 중요합니다. 이쪽 별표. 자, 그렇지만 이거 연대 뭐 특별하게 특허가 있어야 된다든가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정도의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있기는 해도 높지 않아. 진입장벽이 있기는 해도 높지 않습니다. 자, 주요 경쟁 수단 비가격 경쟁 및 가격 경쟁을 다 합니다. 여기 나에게 오겠다는 건 뭐예요? 가격 경쟁 때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BTS가 하겠다는 건 뭐예요? 비가격 경쟁인 거잖아요. 맞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발소, 상부장, 가방, 약국, 식당, 주유소 뭐 이런 것들이죠. 약국도 친절한 약사 혹은 저처럼 까칠한 약사 그럼 당연히 친절한 약사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여기 오면 어때? 이런 장점이 있더라. 저기 가면 저런 장점이 있더라. 그럼 자기가 골라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열정적이 좋아서. 이것도 열정적이 좋아서. 싸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 경쟁 시장으로 볼게요. 방금 같은 세계의 시장은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레벨의 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이 무한 벌어지는 거예요. 전제조건이 있어요. 제품이 완전 공질적인 거예요. 제품의 품질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어때요? 모든 수요 공급자에게 완벽한 정보가 주어질 것. 얼마에 거래되고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누가 얼마에 팔려고 내어놨고 누가 얼마에 사갔다 등등이 완전히 수요 공급자에게 다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이 두 개의 전제 조건 때문에 실제로는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도 하나 비싼 걸 찾아보다 보면 한 가지 정도를 일단 꼽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이 증권 회사는 못 가봤죠. 좀 사이즈가 큰 증권 회사 같은데 문제는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 이제 모바일로 전부 다 거래하기 때문에 지금 증권 회사가 그렇진 않은데 이제 뭐 큰 증권 회사 가면 사방벽이 전부 다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무슨 종목을 몇 시에 몇 주 누가 샀고 누가 팔았고 뭐 누가까지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몇 주를 샀고 몇 주를 얼마에 팔았고 등등이 다 나와요. 하면서 시간적으로 막 전해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시장 수익자들이 뭐 할 수 있지? 제품을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죠. 또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하면 모두 다 똑같은 주식 아니에요? 가치가 똑같습니다. 이런 정보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 특징을 보자. 자, 뭐밖에 안 할까? 경쟁을 하는데 오직 경쟁 수단은 제품이 완전 같아. 그러니까 뭐밖에 없대? 가격 경쟁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장 초창기에는 가격 경쟁 가지고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면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요. 왜? 더 내리면 이제 원가에도 뭉친 가격이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가격 경쟁 끝에 뭐가 되죠? 일가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일가의 법칙. 한 물건이 오로지 한 가격만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립되어서 안정된 이 시장에 사람들이 공짜가 들어오면 뭐 해야 돼?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왜? 더 낮출 수가 없는 수준이야. 남들보다 더 높게 받으면 다 알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마치 무슨 처럼 보일 건데 무슨이 아니에요. 이건 처음에 있어야 과정. 그리고 이건 나중에 결과가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완전 경쟁. 기업의 수가 갑자기 왜 철도 전력이냐? 같이 보여주세요. 기업의 숫자가 철도 전력이라고 있는데 철도 전력 진시로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예, 완전 다수라고 보여주십시오. 완전 다수. 가격 지배력이 상수라고 써있는데 가격 지배력이 없음으로 보여주세요. 제품의 동질성 완전 동질이고 진입장벽 없어요. 주요 경쟁 수단은 오직 가격 경쟁이고 시장에서의 기업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시장에서의 기업의 행동. 시장에서의 기업의 행동 지워버리세요. 한국 경제에는 주식 아까 했던 증권시장 정도가 있죠. 됐습니까? 네, 그거로.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왼쪽 날개에서 규모의 경제 몇 치고 이장에 대해서 알아두죠. 규모의 경제가 뭡니까? 생산 사이즈, 규모를 늘리면 늘릴수록 한 개당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자,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면 이 중에서 어느 시장과 가까이 가게 시장이에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상황이라면 이 시장 중에 어느 쪽으로? 가전이나 복점 쪽 시장으로 됩니다. 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야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50조의 돈이 필요하다. 아무나 못 들어오지. 맞죠? 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면 가전이나 복점으로 변하게 되는 시장이. 자, 오른쪽 페이지 잠깐 볼까요? 각 시장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기업의 숫자 완전 경쟁 쪽으로 갈수록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직 안 되었으니까 그건 놔두시고 그 다음에 시장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기업이 시장 가격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야. 기업이 미치는 영향력. 자, 그 다음에 가격 수용자 결정자 이것도 결국 어때? 기업이 결정할 수 있니? 기업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얘기하는 거고. 자, 진입장벽이 없는 쪽으로 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진입장벽은 높아지는 쪽으로 되겠죠? 이거 뭐 어렵지는 않아요. 자, 뒤로 넘어가 볼까요? 문제가 여기에는 크게 없는데 여기 없다. 최근 들어서는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정도면 됐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자, 이게 뭐지?
거기 54쪽 보시면 첫 번째 줄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법치 비정신이 나타나는 헌법 조치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 들어가죠. 갑자기 정치와 법 버전이 여기. 자, 그렇다고 이제 55쪽에 시장 가격의 결정, 수요 공급 곡선의 도출부터 배울 거예요.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55쪽부터 볼게요. 수요 곡선의 도출부터 할 거예요. 자, 수요 곡선과 이제 공급 곡선 배우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진행해 나갈 건데, 자, 이제 경제에서 두 번째 것은 모델입니다. 우선은 가격 쪽도 오라니까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되는 거. 자, 세로 쪽은 가격입니다. 프라이스예요. 가로 쪽은 Q, 뭘까요? 퀀터티, 수량을 얘기해요. 자, 두 번째로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의도된 값이라는 점을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쪽의 수량의 합이라는 점을 동시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어떤 제거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X라고 한번 해볼까요? X인데, 자, 수요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여기 P 값이라고 하는 가격대 높은 가격이죠. 여기서는 값이라고 하는 소비자가 몇 개를 살 의향이 있냐면 한 개를 살 의향이 있어요. 그럼 여기 점이 찍히겠죠. 이렇게. 여러분 함수에서 점 찍듯이. 자, 두 번째 P 을이라고 하는 가격이 있다고 쳐요. 값보다는 좀 낮은 가격인데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소비자는 두 개를 살 의향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3이 되죠. 여기다가 2를 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점이 점이 찍힌 거예요. 똑같은 위치로 이번에 P 병이라고 하는 가격이 있다고 쳐요. 이때는 병이라고 하는 소비자가 또 두 개를 더 살 의향이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찍히는 거. 이 궤적들을 연결시킨 게 바로 뭐가 돼?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거래된 양이겠냐? 수요자가 사려고 의도하고 있는 양이겠냐? 사려고 의도한 양. 아직 거래된 건 아니야. 거래가 되려면 공급 곡선하고 크로스가 돼야 돼. 또 가로 주고 지금 수량을 모두 더했죠. 답이 하나, 을이 두 개, 병이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로로 수량을 더한 게 수요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공급 곡선을 볼까요? 공급 곡선이라고 다를 바가 없죠. 똑같아요. 여기 가격과 수량이 있다면 여기 PA라고 하는 가격이 있다고 여기 PA라고 하는 가격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공급자는 이 가격으로 두 개를 공급하야 돼요. 여기 찍히겠죠? 이것보다 좀 높은 PB라고 하는 가격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B라고 하는 공급자는 세 개를 공급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PC라고 하는 가격이 있다고 쳐요. 이때 C라고 하는 공급자는 역시 두 개를 공급하려고 해요. 이 점들의 궤적들을 이어간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실제 거래는 방금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크로스되는 점에서 균형 거래량과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방금처럼 가격이 내리면 수요하려는 양을 늘린다. 가격을 올리면 공급하려는 양을 늘린다라고 하는 이런 우상향, 우하향 곡선들을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아니지. 거창하게 법칙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수요 법칙은 뭐야? 가격이 오르면 더 사려고 하고 가격이 내리면 많이 사려 한다의 뜻이에요. 공급 법칙은 가격이 오르면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하고 가격이 내리면 적게 만들어 팔려고 한다라는 의미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예외가 있어요. 수요 법칙의 예외를 한번 생각해 보자. 수요 법칙의 예외.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었잖아. 그럼 예외가 되려면 어떤 게 예외가 될 수 있겠니? 이런 게 예외가 될 수 있겠죠. 이럴 수도 있나요? 가격이 오르는데 오히려 사려는 양이 늘어나는 현상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과 같은 걸 뭐라고 합니까? 가수요 혹은 투기 수요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파트값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집값이 안정돼 있을 때는 사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 정도. 근데 아파트값이 뜰먹뜰먹 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예, 투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구 늘어서 집을 막 사들게 되죠. 그럼 가속도가 붙어서 더 오르게 되고 더 오르면 또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져요. 가수요, 투기 수요, 매점이라고 불러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가격이 오를 때 싹쓸이로 사들여 두려는 현상들을 얘기해요. 어디 있죠? 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수요, 매점 나와 있죠? 가수요를 투기 수요라고 부르는 거고. 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럴 수 있을까요? 가격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 여러분들의 롱패딩 한때 이랬었잖아요. 누구나 다 입고 다니니까 가격 오르면 나도.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죠. 방금과 같이 남들이 살 때 나도 사 입어야 되겠다라고 유행했다는 이런 소리를 뭐라고 할까? 현승소리라고 해요. 현승소리. 뒤에 가서 배워요. 이거 부산의 동료과라고 부르는 건데 현승소리. 아, 이거 했나? 한 것 같은데 밴드 외국어니까요. 부산의 동료과라고 합니다. 밴드 외국어니까. 앞에 소리가 있었군요. 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밴드 외국어니까. 또 에블린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비쌀수록 샤넬 같은 거 좀 잘 팔리잖아. 그런 것들. 마시속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수요 법칙의 예외로 뭐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정상 수요 법칙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저하는 지금 어떤 제어입니까? 가격이 내리는데 오히려 살량이 줄어드네. 이런 저하가 있나요? 네, 이런 저하가 있어요. 이런 저하를 기펜제라고 해요. 기펜제. 근데 뭐 기펜제에 나타나는 어떤 대체효과, 소득효과 이런 건 설명 안 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하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에요. 하면 그때 선생님이 가르친 걸 잘 부담하도록 하시고 수능 기준으로는 이 기펜제는 그냥 수요 법칙의 예외 정도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개념만 알아두면 되지 그 다른 데서 배우지 않아요. 그럼 공급 법칙의 예외도 있나? 네, 한 장만 보세요. 공급 법칙의 예외도 있죠. 자, 공급 법칙은 어떤 모양새죠? 병상 모양은 이거잖아요. 그럼 공급 법칙의 예외는 뭔데? 자,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데 공급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뭐가 그럴까요? 노동 공급 법칙입니다. 자, 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이에요. 이럴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지고 내가 살려야지.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한다.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공급하는 양이 늘어나는데 일정 정도 돼요. 자, 1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에요. 일 더 많이 하고 싶을까? 아니면 오히려 일을 줄여서도 가지고 여가를 즐기고 싶을까? 그래서 일정 정도 이상 임금이 올라가면 오히려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요. 또 이런 건 매석도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저게 뭐지 싶었는데 제가 쓱 하고 넘어간 게 아니지. 뭐죠? 매점. 이 매점과 매석은 연결돼 있어요. 자, 허생전을 보십시다. 조선시대 조서적인 허생전. 허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글을 읽던 성인입니다. 근데 이제 글만 읽고 과거에 합격도 못하고 맨날 그러니까 이제 부인에게 살렸거든. 그러다가 부인이 잔소리를 해댔겠죠. 책만 읽으면 뭐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이제 이렇게 크게 잔소리를 하니까 이제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벌겠다고 마음 먹고 나와요. 여생이 견부자를 찾아가서 돈을 빌려 10만 년. 대충 나도 정확하게 기억나. 돈을 빌려가지고 한 일이 뭘까요? 추석이 다가옵니다. 예, 청과문 시장에 가서 사과하고 배를 싹쓸이 했어요. 자, 추석 때 우리 당연히 제사 지내려면 뭐가 필요하니? 사과 배는 있어야 되지. 싹쓸이 해버린 거야. 이거예요. 맨 처음에 샀을 때는 가격이 별로 안 비쌌는데 나중에 어때요? 어떤 또라이 같은 놈이 이거 싹쓸이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조금 비싸게 팔겠지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다 사들인 거야. 선생님. 내 전부다. 싹쓸이 사들인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추석이 다가올 때까지 집에서 팔을 하려고 창고에 쌓아놓고 팔지 말아야 가격이 더 올라가냐. 그게 바로 매석이야. 팔기를 애석하게 생각한다니. 그러니까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공급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은 매석이라고 하는. 두 개는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합법일까요? 홀법일까요? 당연히 홀법입니다. 지금 마스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유통사들이 공장에서 싹쓸이를 해가지고 지금 창고에 보관한 다음에 가격이 좀 오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있잖아요. 이게 매점 사건. 금지돼요. 이거예요. 자, 또 있어요. 얘가 뭐지? 공급 곡선이 수직선으로 돼 있어.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공급량이 늘지 않아. 뭐가 그렇겠어? 신유복 편속도 같은 거. 더 늘릴 수가 없잖아, 공급을. 돈돈 소리죠? 그 다음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2승력 56 공동 벌리려고. 처음부터 저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이런 것들 경제학에서 꽤 중요한 건데 희한하게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너무 당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가볍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시장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을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우리가 신고가 안 되는 그 전에가 아니라 그냥 진행합시다. 58조. 이제 시장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따져봐야 되겠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크로스가 된 이 점을 균형 가격 X대라고 P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건 균형 거래량이 되겠지. QX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없죠? 네. 그러면 왠지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여기서 형성됐어. 그럼 어떤 일들이 그 다음에 벌어질까요? 안동과 같은 회사는 뭐라 그럴까? 수요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졌네. 이 가격대에서는 이걸 네 글자로 초과 공급이라고 불러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초과 공급 얼마만큼? 요만큼 초과 공급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메커니즘이 생기는지 한번 따져보자. 자, 공급이 많아요. 그 얘기는 이만큼이 팔린다는 거야, 안 팔린다는 거야? 이 가격에서는 살량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물건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안 팔리겠지. 그럼 팔려는 사람들이 창고에 싸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떡이라도 팔려고 할 거 아니야. 싸게 팔게 돼.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점 내려오게 되면서 다시 균형을 회복해갑니다. 이걸 가격 기구의 원상 회복 능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이덤 스미스가 뭐라고 불렀던 거지? 이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조절하는 것처럼 원상으로 되돌아와서 균형을 회복하려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성립하는 게 있겠죠? 자, 이번엔 이게 가격이 이렇게 시장에서 형성됐다고 치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물건이 이만큼밖에 공급이 안 돼. 사려는 사람은 이만큼 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사려는 사람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려는 사람이 생기겠지? 이만큼을 뭐라고 불러마땅 하겠어? 초과. 이거는 수요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만큼이 물건이 딸린 거예요. 그러니까 웃돈을 주고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균형점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대략 말해주세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59쪽입니다. 59쪽. 자, 수요의 변동과 수요량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수요의 변동과 수요량의 변동. 요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잘 드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시장이 돼지고기 시장이라고 한번 전제해 볼게요. 돼지고기 시장이. 그러면 자, 가격 그리고 수량이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여기 지금 수요곡선 하나를 그렸습니다. 여기 A점과 B점을 그려봤어요. 자, 어느 날 A점에서 균형점이 비균형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볼게요. 무슨 뜻이지? 돼지고기 가격이 내려서 사려는 양을 늘린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또 이해했어요? 자, 근데 돼지고기 가격이 안 내렸는데 사람들이 자, 돼지를 선호하게 됐어요. 돼지 껍데기가 다이어트 효과가 좋다는 상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돼지를 옛날보다 더 먹게 됐어요. 가격이 싸지지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A에서 B로 변한 거야? 그건 아닌 거예요. A에서 B로 변한 게 아니지. 옛날에 A에서 먹었다면 이제는 똑같은 가격이라도 양을 더 많이 먹겠다는 거죠. 옛날에 B에서 만약에 돼지고기 소비됐다면 이제는 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이 먹겠다는 거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결국 곡선으로 들어간 거네. 자, 우리 정리해볼게요. A에서 B로 갔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수요량의 변동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곡선 자체가 우리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수요의 변동으로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림 따지면 곡선에서의 이동, 뭐 수요, 양의 변동. 곡선 자체 이동, 뭐라고? 수요의 변동이에요. 그러면 수요, 양의 변동을 가져올 건 이 재화의 가격뿐이에요. 이건 원인이 하나예요. A에서 B가 B에서 A가 돼. 근데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건 요인이 다양하죠. 일단 5개 정도로 외워볼게요. 첫 번째 뭘까? 소득의 증가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이 먹겠니? 덜 먹겠니? 정상제 2등제라면 더 많이 먹겠지. 열등제라면 소득의 증가로 오히려 소비는 줄어들겠지. 9등제, 열등제는 앞에서 배웠죠? 두 번째, 인구의 변화예요. 인구가 증가하면 옛날보다 더 많이 먹겠니? 덜 먹겠니? 더 많이 먹겠지. 전부 다 이쪽으로 오는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호의 변화예요. 기호의 변화. 어떻게 돼지고기가 요새 참 맛있는 계절이다라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돼지를 더 많이 먹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뭐 쇠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게 없는데 꽃게 같은 거는 이 계절 많잖아요. 자, 봄이라서 암꽃게 철닭을 먹게 되죠. 당연히 같은 가격이라도 더 먹으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호이다. 기호가 뭔지 알겠죠? 심이라든가 선호를 얘기하는 선호.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중요한데요. 대체재 가격과 보완재 가격이에요. 네 번째, 자, 대체재 가격. 자, 대체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서로 라이벌이 되는 재화들을 대체재라고 부른다고 했죠. 쇠고기와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거 있어요? 대체재예요. 또 찾아볼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거. 뭐 나이키 운동화, 아디다스 운동화 뭐 이런 것들이 대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자. 대체재 가격의 하락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이거 더 먹겠니? 더 많이 먹겠니? 더 적게 먹겠니? 자, 소고기 가격이 내렸어. 그러면 소고기를 더 먹겠지? 그럼 돼지고기는 덜 먹겠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4번과 같은 경우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수요 감소라고 합니다.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수요량의 증가, 수요량의 감소. 그래서 다섯 번째는 보완제 가격이야. 보완제 가격이 내렸다고 보면 되죠. 자, 돼지고기 보완제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있죠. 쌈장, 상추, 깻잎, 마늘 이런 거 생각해 보시겠죠. 자, 상추 가격이 내렸어.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먹는 전체 한 쌈의 가격이 싸진 꼴이잖아. 돼지 포함해서. 돼지 가격은 물론 안 변했는데 합친 가격은 싸진 거나 다름없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럼 돼지 더 먹을까 더 먹을까? 더 먹겠지. 그래서 보완제 가격이 하락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죠. 그럼 설명이 됐을까? 똑같은 게 어디에 있겠니? 공급에 있지. 또 그려보자. 이번엔 돼지고기의 공급이야. 자,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가야, 여기가 나야. 자,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간 걸 한번 설명해봐요. 무슨 뜻이야? 돼지고기 가격이 비싸져서 공급자들이 돼지고기를 많이 공급하려 한다라는 뜻이겠죠. 뭐라고 불러요? 공급량의 변동, 공급의 변동. 공급량의 변동. 그거 불러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공급해야 되겠다. 혹은 똑같은 가격이라도 덜 공급해야 되겠다. 등등이 나타나서 곡선이 이렇게 곡선 자체로 되는 게 있겠지. 그럼 이거 뭐라고 불러야겠지? 공급의 변동이라고 불러가는 거지.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원자재 가격이 싸졌어요. 여기 이제 돼지고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돼지 살인 정도 되겠죠. 돼지 살인가 싸졌어. 그러면 공급 붙여서 어디 가요? 이리로 갈까요? 이리로 갈까요? 공급이 늘어서 돼지 공급이 비용이 늘어서 늘어나는 거죠. 두 번째, 기술 혁신. 공급이 늘어져. 역시 늘어요. 원유 가격의 상승. 공급이 줄어요. 이거예요. 원자재 가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원유예요. 원유. 돼지와 선생님 기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싶겠지만 돼지를 기를 때도 전기는 어디서 나오는? 기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온도 유지해주고 뭐 그런 게 다 전기가 필요하니까. 자, 또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간접세 부과입니다. 이건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요. 어떤 결과가 생긴다? 공급에. 공급에. 물건에다 세금을 붙인 거야. 그럼 비싸죠, 싸죠? 어느 게 비싸지는 거야? 이게 비싸지는 거야? 이게 비싸지는 거야? 응?
이게 비싸진 거 아니야? 여기 오니까 이게 비싸진 거지. 근데 이 방향을 좀 틀어보자. 뭐라고 해도 문제 없겠다. 공급에 증가 감소, 감소. 이것과 3번과 반대되는 것으로 국가가 생산하는데 공급을 주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원가가 더 싼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공급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이 요인들까지 가급적이면 좀 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것들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것들. 여기 지금 보면 예, 오른쪽 날개에 소개를 해놨죠. 소득, 선호, 인구, 그 다음에 대체보완제, 그 다음에 공급은 원자재 가격, 보조금, 기술, 간접세 등등으로 왜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정성적으로 왠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2단계 공부는 이것들을 외워나가고 머릿속에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밸런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봤고 이것들이 어떠한 시장에서의 변화들을 가져올지 당연히 한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문제를 보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계속 돼지고기 시장이라고 전제하고요. 자, 돼지고기 시장이 이렇게 공급과 수요, 앞으로 공급은 공급이라고 안 쓰고 S라고 쓸게요. 뭐죠? 서플라이를 이름하는 서플라이. 그 다음에 수요는 앞으로 수요라고 안 하고 D라고 쓸게요. 뭐죠? 디맨드의 약자예요. 디맨드.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공급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럼 무슨 변화가 되겠지? 균형 가격은 하락, 균형 거래량은 증가가 나타나죠. 이해했습니까? 이번에 수요 곡선은 움직였대.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요 곡선이 움직였어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균형 가격의 상승, 균형 거래량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을 것 같은데 공급에 변하는 가격과 양을 같은 쪽으로 움직일까 반대쪽으로 움직일까? 공급에 변하는 반대쪽으로 움직여요. 자, 공급 증가 어떻게 했지? 가격은 내렸고 거래량은 늘었잖아요. 수요 곡선의 변화는 어떤 변화를 가져와? 가격과 양의 같은 쪽 방향의 변화를 가져와. 가격 오르고 거래량 늘었어요. 이해했어요? 중심. 자, 이건 지금 공급 증가에 따른 변화고요. 이거는 수요 증가에 따른 변화입니다.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 백지에 그리지 말고 공급 감소는 무슨 결과를 가져올까? 거래량의 감소, 가격의 상승. 오케이? 이번에 수요 감소 한번 생각해요. 수요 감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가격의 하락, 거래량의 감소.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오는데 큰 문제 없지? 자, 이제 2단계로 가보죠. 동시에 움직여볼게. 동시에.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머릿속에 열심히 그려보셔야 돼요. 이게 빨리 익숙해져야 여러분 문제가 좀 편해져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러면 자, 질문. 가격은 어떻게 변해? 거래량은? 자, 그럼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거 이거. 거래량의 증가. 가격은요? 가격. 응? 그대로? 그럴까?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일단 가격 스텝을 찍어야 되지. 이거 둘 다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잖아. 거래량이 늘어날 건 당연해. 둘 다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근데 얘가 많이 늘어나고요. 얘는 조금밖에 안 늘어나면 어떻게 되니? 가격이 올라요. 이번에는 거꾸로. 얘는 조금 늘어나고 얘가 왕창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요. 똑같은 폭으로 두 개가 움직이면 그때는 어떨까요? 똑같은 폭으로 움직이면 가격은 같아요. 그러니까 너처럼 같다라고 하려면 그 공급 증가와 수요 증가의 폭이 같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문제를 써놓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하나 더 대답해봐.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둘 다 왼쪽으로 움직여줘. 그리고 어떤데요? 거래량은 감소, 가격은 역시 똑같은 위치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글이 다 있잖아. 그게 글이 바로 그거야. 이제 응용해볼게. 이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머릿속에 냉정하게 그려보셔야 돼요. 이게 익숙해지는 게 결국은 이 당론의 상태를 작업합니다. 그리고 2단원이 안 되면 뒤에 3단원, 4단원, 5단원 볼 것도 없어요. 안 돼. 2단원이 기초에 사실. 앞에서 1단원이 기초가 아니고 이 2단원이 경제하기 기초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됩니까? 뭐가 온다고요? 가격이 올라요. 맞았어요. 거래량은요? 왜요? 전부 다. 혹은 공급 법칙을 따른다. 그럼 공급은 공급. 이건 머릿속에 자꾸 그려서 익숙하게 만들어서 외워야 돼요. 이거를 생각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몇 쪽입니까? 라고 하면, 네, 206쪽에 뜬 겁니다. 206쪽에 뜬 겁니다. 자, 가와 나는 각각 서로 다른 두 재와의 시장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 거예요. 자, 가를 한번 그려볼까? 수요 곡선은 A점과 C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란다. 수평선이라는 얘기지.
공급은 공급 법칙을 따른다. 그럼 공급은 공급 법칙을 따른다의 의미는 뭐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거나 B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대요. 수요는 수요 법칙을 따르고 있고 공급 곡선은 B점과 D점을 공부하는 직선이에요. 그럼 자, 두 번째 상황은 뭐죠?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자, 수요 법칙을 따른다 우하향, 공급 법칙을 따른다 우상향의 뜻이야. 가와 나는 별개의 대화고요. 기억, 가에서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균형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어떨까요?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균형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공급자 수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두 회사가 공급하다가 갑자기 회사가 3개, 4개가 됐어. 그럼 생산량이 늘어났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기업 많은 건지 틀리던지? 아니요. 네 가에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균형점은 변하지 않는다.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렇지, 공급 감소. 원료비가 늘었다는 뜻이 거야.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균형점이 왜 안 변해요? A쪽으로 변해가겠죠. 증균점이 띄고. 자, 지금 나에서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는, 이번엔 나라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요 감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이것도 같이 덜 달리겠지. 같은 운명이니까 수요 감소. 그럼 어딘가? 지금 균형점이 D라고 했으니까 D의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자, 판매 수익이 나왔습니다. 또 판매 수익은 뭐 곱하기 뭐겠어요? 자, 여러분 잠깐만 정리하고 벗어나가면 판매 수익 이거 상식이야. 뭐 곱하기 뭐겠니? 한 개 얼마예요? 몇 개 팔았더래요? 그러면 자, 변화 전에 판매 수익은 얼마니? 이거예요. 이 가격에 D점이죠? 이만큼을 팔잖아요. 근데 지금 판 양은 똑같은데 가격이 어떻게 됐어? 맞아있지. 판매 수익은 줄어요. 가격 곱하기 양. 맞습니까? 그럼 예, 기억 이랬잖아. 리을 나에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자, 대체재 가격의 상승은 무엇 변화를 가져옵니까? 수요 증가를 가져옵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초보자들이 이거 꽤 어려워하거든요. 수요 증가가 나타나는 어떻게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 그러면 균형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균형점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자, 몇 개를 더 해보자. 차근차근. 한 페이지 넘겨봐. 208쪽이야. 자, 다음 자료에 엑스제 시장에 대한 오름 분석입니다. 자, 시장 기입장 각부 객스 보조금 지원 지원하는 공급량 새로운 가격은 P1 X가 공구시장 대입 전 각국의 XJ, YJ 수요 공급이에요. 정부가 생산자에게 XJ 한 단위당 일정 금액을 지원했대. 무슨 뜻이야?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뜻이네. 보조금. 자, 지금 인터넷 썼던 친구들 중에 이거 잘 안 되면 이거부터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 번 더 돌려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서 좀 현실 괴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단순하게 이해하는 정도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머릿속에 거의 외워져 있다시피 해요. 다만 단어로 외우는 건 아니고 맹렬하게 여러 번 돌려서 여러분 머리가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가볼게. 그러면 무슨 얘기야? 생산자에게 일정 금액을 줬대. 무슨 뜻? 응? 공급이야, 공급량이야. 공급량 아니야. 아까 내가 그래서 5개 외우라고 했지 아니요. 수요와 관련된 5가지. 뭐 있었어? 인구, 소득, 기호, 대체재 가격, 보완대 가격. 자, 그 다음에 공급에서는요. 뭐? 원자재 가격, 기술 혁신, 벌금이나 네 번째 뭐 있었죠? 보조금, 간접세. 기억하겠어? 이것들은 공급량이 아니라 뭐죠? 공급의 변화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잡기 위해 그런 거야. 보조금을 지급해서 원인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공급, 증가. 그럼 어느 쪽으로 가겠어? P2보다 가격이 낮아지겠죠. 자, 기업 새로운 시장 가격은 P3다. 그럴 리가 전혀 없습니다. 낮아지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은 XJ 한 단위당 정부 지원금은 P1, P3다. 자, 시장 거래량이 어디로 변했다 그랬니? Q3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점이 P2, Q2에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공급 증가로 말미암아 P1, Q3로 갔다는 얘기야. 그럼 이은 XJ 한 단위당 정부 지원금은 P1, P3다. 어떨까요? P1, P3의 의미를 한번 보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P2죠. 이게 지금 Q2죠. 이렇게 지금 일로 왔잖아요. P1, Q3로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뭐가 있어? P3가 이거네. 이하고 그림이 이상하겠습니다. 이하고 어때요? 같은 수비선상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공급 곡선은 어디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왔으니까 이게 지금 균형점 아니에요? 그럼 정부 지원금 얼마를 지원해 준 거니?
요만큼이 정도 지금 요만큼이. 그럼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다시 봐봐, 지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지. 이 점과 이 점의 수직. 그게 P1, P3 아니에요? P1, P3요. P1, P3요. 어? 아니, 곱하기 아니요. P1, P3는 그 간격의 뜻이에요. P1 곱하기 P3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거래량은 Q1에서 Q3로 증가했다. 맞아, 틀려? Q1에서가 틀렸지. 어디서? Q2에서 Q3라는 거지. 그리고 소비자 이윤은 증가했다. 이거는 아직 풀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갈 건데 일단 리을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소개할까요? 네, 어차피 뒤가 쓰려고 미리 소비자 이윤은 뭐냐면 그리고 생산자 이윤은 뭐냐면 소비가 끼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의도된 값과 현실로 내거나 받은 값의 곱차예요. 봐봐. 수용자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P값이라고 하는 가격에서 값이라고 하는 소비자는 하나를 살 이야기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값이라고 하는 소비자가 실제 내는 돈 얼마예요? 실제 내는 돈 얼마예요? 이 사람은 P값 가지고 낼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 내는 돈은 얼마지? PX예요. 근데 요만큼 이 사람은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본 거 아니에요? 이해했습니까? 이걸 다 더한 게 소비자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소비자 이익. 자,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는 공급자가 자 여기 PA라고 하는 가격에 이 사람은 물건을 만들어 팔 이야기 있었어요. 근데 현실에 받은 돈은 얼마니? PX를 받은 거지. 마찬가지로 이만큼 이득을 본 거죠. 근데 공급자들이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이득을 보는 이 부분은 생산자 이익이라고 해요. 이걸 두 개 합쳐서 사대총 잉여, 사대총 후생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가서 배우는데 경상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 증가 행위하면서 그리고 보자.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되면서 지금은 얼마가 됐죠?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거 얼마예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지. 자, 이제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딴거 먼저 볼게요. 자, 3번 한번 봐요. 일단 왼쪽에 공급 증가돼야지. 이자율은 불변하고 거래량은 증가. 세분지 세분지가 되고 공급은 증가하고 그다음에 충분시설 수요도 증가. 공급자는 이익을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자동차 제조사의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져올까요? 수요 세금을 증가. 줄일 때 공급의 공급 증가. 증가. 공급량 아니고 공급의 증가. 그 다음에 소비자 편의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잖아요. 수요 증가. 뭐죠? 수요 증가. 그럼 어디로? 세금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그렇죠? 2번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4번은 아직 되지 않고요. 6번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뉴스를 가지고 생각. 무인화, 노동 수요 감소. 그다음에 생산물 시장 경적은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량 증가 때문에 가격은 내려갔다. 거래량은 없었다. 노동 수요가 필요한 게 작아지면 임금 하락. 고용량 감소. 시장 공정에서 무인화가 가속되니까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가 하는 일이 그대로 대체되어 노동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 뭐죠? 공급 증가. 자, 사람이 하는 일을 누가 대체했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뭐가 줄어들겠네? 수요 감소. 맞지? 사람 안 써도 되니까.
여기 수요는 누구에 대한 수요가 아니야. 노동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은 벌써 되지 수요 감소. 그에 따른 임금의 하락. 기억이 들었어. 다섯 개지. 하락. 감소. 뭘로 연결된다고? 수요 감소에 따른 임금 하락. 니은 생산 임시장. 이번엔 노동 시장이 아니에요. 구분해야 돼요. 이로 인해 막 물건을 만들어서 완성된 물건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됐어요. 무슨 뜻? 공급 증가. 수요의 공급의 증가 감소, 증가. 비용 감소, 공급. 그러니까 두 개의 시장을 따로 봐야 돼요. 노동 시장하고 생산 임시장을 따로 보셔야 된다. 자, 노동 시장에서는 임금의 하락과 거래량의 감소. 1, 2번 확인합니다. 고용량은 자, 노동 거래량은 고용량이라고 했죠. 늘었어. 1, 2번 다 틀렸죠. 3번 가격이 어떻게 되니? 하락. 내렸죠. 거래량 그럼 증가. 5번 확인합니다. 예, 4번 정답이에요. 거래량도 늘어났습니다. 너무 잘하는데? 고전 특별한데? 너무 잘하는데? 자, 7번 한번 볼까요? 아, 7번은 아직 여기 좀 있습니다. 8번 보게요. 무슨 그러더니 뭐에 자, 8번은 수요 증가. 수요 증가하면 거래량 증가. 생산자 이하 증가. 판매 수익도 증가. 소득 감소는 수요 감소. 대체재 상승. 5번.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 수입 거래량이 늘었어? 2번 생산자 잉여 늘었어? 불변이야? 늘었어. 생산자 잉여가 뭐라고? 지금 이 그림이잖아. 다섯 가지 맞죠? 이렇게? 지금 이 그림 아니야? 맞죠? 이때 생산자 잉여. 지금 생산자 잉여. 증가. 3번 판매 수익은 변하지 않는다. 판매 수익은 뭐 곱하기 뭐라고?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고. 그러니까 자, 애초에 판매 수익은 이만큼이었겠죠. 가격 곱하기 수량. 이제는요 이만큼이겠네요. 가격 곱하기 수량. 판매 수익은 줄었어요. 4번 소득 감소는 이런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단다.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소득이 줄어야 소비도 늘겠지. 왜? X는 정상적이라고 했잖아. 소득이 늘게. 소득이 늘면 소비량도 늘어나는 재화라는 뜻입니다. 5번 X의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 증가. 증가. 5번 증가. 그러니까 이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이게 나도 거의 없는 문제지. 현실 문제라고. 또 뒤로 넘어가 볼게.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여기 관련된 문제. 이 청분에서도 원료의 높은 관세 공급 감소 효과가 수요 증가 원료의 재배치가 확대 공급 증가 가격이 하락 수요량 증가 공급 감소가 없었다면 보완제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 수요가 증가되면 거래량 증가 대체재 가 제일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네, 한번 가볼게요. 13번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르는 재화랍니다. A음료가 가격이 처음 판매됐으면 이거 그 원료의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겠단다. 아 이거는 아직 볼 수 없어요. 근데 나머지를 볼 거예요. A음료 소비는 활발하지 않았고 A음료가 몸에 활기를 불러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음이 가져올 효과는 수요 증가지 기호의 변화. 각국의 임계측의 A음료를 애호하게 됐다. A음료 원료 재배지가 확대되고 무슨 뜻? 공급 증가, 원자재 가격의 하락. 풍미를 높인 기재 가격의 하락. 보완제 가격의 하락이다. 그러면 어떤 변화? 보완제 대체제는 무조건 수요가 상관있어요. 공급하고 상관없어요. 보완제 대체제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보완제 가격의 하락, 수요 증가. 그래서 오히려 수입 음료 소비량이 줄어들게 된다. A를 많이 먹는 바람에 아니야 A를 많이 먹는 바람에 그러니까 A하고 C의 관계가 대체 관계라는 뜻이겠죠. 자 가볼게요. 일단 1번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B는 A 음료에 대한 수요 감소 맞았고요.
예, 수요 증가요. 한번 디귿과 리을의 결과 A 음료 거래량 증가했을 것이다. 디귿 공급 증가. 리을 공급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리을 공급 증가가 아니라 수요 증가거든요. 보완제값이야. 어쨌거나 거래량은 늘어요. 한번 더. 4번 A 음료 섭취 부작용이 알려지는 것은 A 음료 거래량 증가과 자 뭐가 생기니 A 음료의 부작용이 알려지면 무슨 일?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거기까지 끊어. 자 디귿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데? 공급 증가. 그래서 거래량 거래량 공급 증가니까 디귿은 거래량 증가. 그래 앞에 부작용이 알려지는 건 뭐지? 수요 감소에 따른 거래량 감소. 지금 디귿에 나와 있는 건 공급 증가에 따른 거래량 증가지. 안 되고 그래서 C 음료는 A 음료와 보완 관계에 있었다. 아니겠죠? A가 잘 팔리니까 C는 지금 어떻게 하고요? 덜 팔린다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대체 관계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아주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이동을 인간이 공급을 했던 거고요.